추석을 이틀 앞둔 그날 오후 이정수는 부엌에서 녹두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기름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죠. 정순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녀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현순의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 간다고 했지. 벌써 한 달이나 기다렸는데.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새로 산 등산복을 떠올렸습니다. 시장에서 할인받아 산 그 옷을 입고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72년을 살면서 가족과 제대로 된 여행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 유민정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말끔했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어딘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정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정수는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죠. 민정아. 왔니? 전 좀 먹을래? 아니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정은 팔짱을 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추석 여행 말인데요. 저희 가족끼리만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순간 정순의 손에 들려있던 뒤집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부엌에 메아리 쳤죠. 정수는 멍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모시고 가면 저희가 불편해요. 애들도 자유롭게 못 놀고요. 이해하시죠? 민정의 말은 마치 업무 보고처럼 담담했습니다. 정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란 말이냐? 민정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다 같이 붙어 다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각자 생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녹두전은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냄새조차 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자신의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서 꺼낸 여행 가방에는 며칠 전 산 새 옷과 손주들 줄 간식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정수는 그 가방을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하지만 정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순간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더 큰 배신이었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반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정순의 삶은 한 글자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희생이었죠. 26에 결혼한 정수는 39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남편이 떠난 후 남은 건 겨우 대학에 입학한 아들 현수와 시골의 작은 논밭 몇 평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게. 20살 현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을 때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해.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음 날부터 정순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버스비 아끼려 2시간씩 걸어 다녔죠.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휘었지만 정수는 매달 등록금을 빠짐없이 입금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펑펑 울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먹여 살릴게. 현수의 약속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현수는 관리직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그가 데려온 여자가 바로 유민정이었죠. 첫 만남 자리에서 민정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친엄마처럼 모실게요. 그 말에 정수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도 행복하게 살겠구나. 결혼 초반 1년은 괜찮았습니다. 민정은 정순의 생일상도 차려주고 가끔 옷도 사다 줬죠.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네들은 다 요양원 가던데요. 편하시잖아요. 민정의 농담 같은 말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순이 이웃에게 직접 들은 말이 있었죠. 민정 씨가 그러던데 시어머니가 옛날 사람이라 답답하대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죠. 하지만 정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 가정이니까 참아야지. 그러나 그 균열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골이 되어버릴 운명이었죠. 어머, 이게 우리 어머니세요. 진짜 살림 잘하시는 분이에요. 손님이 집에 올 때마다 민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순의 팔을 다정하게 잡고 환하게 웃으며 자랑했죠. 사람들은 민정을 보며 정말 효부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민정의 얼굴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이렇게 음식을 해요? 간장 이렇게 많이 넣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TV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정순이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보며 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냄비째 싱크대에 부어버렸죠. 어머니 스타일이 너무 옛날이라. 솔직히 저희는 못 먹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물만 마셨죠. 손주 도시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을 말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손주가 좋아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오후에 민정이 도시락통을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애가 창피하다고 난리예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정순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민정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이 집에서 짐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 현수의 태도였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힘들어하니까 좀 이해해줘. 현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세대랑 안 맞는 거지. 나도 회사 일 바쁘니까 엄마가 좀 참아줘. 현수는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에게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걸 느꼈죠. 그날 밤 정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30년간의 가계부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현수 학비, 결혼 자금, 아파트 계약금, 모든 기록이 정순의 손글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참은 만큼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오겠지. 정수는 공책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공책은 훗날 모든 것을 뒤집어버릴 결정적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정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민정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까먹으셨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 나 어제 가습을 안 켰는데. 어머니, 제가 직접 봤어요.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건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민정은 현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시게 하는 게 어때요? 요즘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된다잖아요.
현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냥 한번 검사만 받아봐.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 정수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죠. 며느리의 험담은 이웃에게까지 퍼졌습니다. 정순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두 아주머니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기 저 할머니 있잖아. 며느리가 그러던데 요즘 정신이 가물가물하대. 어머, 치매 아니야? 불쌍하게.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그날 밤 정수는 또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카드가 남아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그래도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몰라. 가족인데. 정수는 거울 앞에 서서 새로 산 등산복을 입어봤습니다. 조금 큰 듯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현수와 민정, 그리고 손자가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현수야, 나도 같이 갈까? 현수는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늦었어. 다음에 가자. 다음에는 언제인데?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시간 없어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음식도 냉장고에 다 해놨으니까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가족이잖아. 민정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 가족끼리 가는 거예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 말에 정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죠. 정수는 문턱에 서서 떠나는 가족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리고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조용히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가계부, 인감도장, 그리고 부동산 서류가 들어 있었죠. 그녀는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차례구나. 정순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죠. 이 순간부터 정순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민정과 현수는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30평 아파트는 정순이 논밭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등기부등 본상 소유자는 여전히 이정순이었죠. 현수는 그저 전세로 들어온 것처럼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 정수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추석 여행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말이죠. 그날 밤 정수는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등기부등본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내 이름이 여기 있구나.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우성공인중개사 맞나요? 제가 집을 팔고 싶은데요. 네, 어르신.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정순이 주소를 말하자 부동산 사장은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거기 좋은 자리인데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 사장이 집을 둘러본 후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6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제 집이니까요. 부동산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아드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에 부동산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한 달 안에 처리 가능합니다. 제가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이 여행을 떠난 그날 오후 정수는 다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이 들려 있었죠. 사장님, 저번에 말씀드린 그 건 오늘 진행해 주세요. 중개업자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듯 서류를 펼쳤습니다. 옆에는 30대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분들이 매수자이십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 낮긴 한데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신다고 하세요. 정수는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집에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왜 이렇게 급하게 파시는지.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냥 이제 여기 살 이유가 없어서요. 남자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신혼집으로 쓰려고요. 정말 좋은 집이에요. 잘 살게요, 어르신. 그 말에 정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이 집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어야지. 나처럼 외롭게 살면 안 되지. 그럼 여기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순간 망설임이 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대학 합격증을 들고 뛰어오던 날, 손주가 태어나 처음 안아본 날, 남편과 마지막으로 밥을 먹던 날,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차갑던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에요. 정수는 단호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탁, 탁. 세 군데의 찍자 계약은 끝났습니다. 어르신, 잔금은 내일 오후 2시에 입금됩니다. 통장 번호 알려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정수는 차분하게 자신의 통장을 건넸습니다. 중개업자는 복사를 하고 돌려주었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입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사는 이번 주 안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정수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죠. 정수는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정말 떠나는 거야.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수였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식당인데 음식 맛있어. 엄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정수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잘 먹어라. 많이 먹고.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엄마는 혼자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죠. 그날 밤 정수는 가방 하나를 꺼내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통장, 도장, 그리고 30년간 적어온 가계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수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부엌, 작은 방. 30년을 살았던 이곳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죠. 정수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 정순 씨? 미안한데 이거 좀 드세요. 제가 당분간 집 비우거든요. 어디 가세요? 시골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수는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농협은행 입금 5억 5천만 원. 정수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5억 5천만 원.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죠. 이제 시작이구나. 정수는 식탁 위에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써내려갔습니다. 집은 팔렸습니다. 새 주인이 이번 주 토요일에 들어옵니다. 짐은 알아서 정리하세요. 30년간 수고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렸으니까요. 정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정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나서는 순간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자유야. 정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짐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죠. 그녀는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30년의 세월과 모든 희생과 모든 눈물을 그곳에 두고 말이죠. 사흘 후 현수와 민정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아, 피곤해. 그래도 재미있었지? 민정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현수도 큰 가방을 끌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오랜만에 가족끼리 좋았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불이 다 꺼져 있네. 어머니 주무시나 봐. 하지만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불을 켜자 거실이 환히 밝아졌죠. 민정은 신발을 벗으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민정은 정순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죠. 침대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상한데 어머니 짐이 다 없어. 뭐, 설마 어디 가셨나? 현수가 황급히 집안을 살폈습니다. 부엌도 화장실도 베란다도 어디에도 어머니의 흔적이 없었죠. 휴대폰 해봐.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안 돼요. 전화가 꺼져 있대. 문자 보내봐. 현수가 급하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도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죠. 이상해. 진짜 이상해. 그때 현수가 식탁 위에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하얀 종이에 깔끔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집은 팔렸습니다. 새 주인이 이번 주 토요일에 들어옵니다. 짐은 알아서 정리하세요. 30년간 수고했습니다. 마이너스 엄마가. 민정이 메모를 낚아채듯 잡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라고? 집이 팔렸다고? 말도 안 돼. 이 집은 우리 거잖아. 내가 매달 관리비 내고 있다고. 아니야. 설마. 민정은 급히 서재로 뛰어갔습니다. 서류 보관함을 뒤지기 시작했죠.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어디 있어? 거기 파란 파일에 있을 거야. 민정이 파일을 꺼내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보. 왜? 뭔데? 이 집. 원래 어머니 명의였어요. 뭐? 현수가 달려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분명히 소유자 이정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는 이 집이 우리 명의인 줄 알았는데.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알았어. 결혼할 때
당신이 자기 집이라고 했잖아. 나는 엄마가 내 명의로 해준 줄 알았어. 엄마가 나한테 집 준다고 했다고. 부부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를 말이죠. 민정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디서 살아? 토요일이면 나가야 한다고. 현수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죠.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전세금도 없는데, 당장 이사 갈 데도 없는데, 현수도 식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어머니의 희생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이집 계약금, 모든 게 어머니가 논밭을 팔아 마련한 돈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내가 뭘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민정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웃 아주머니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 민정 씨. 안녕하세요. 민정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두 아주머니는 수군거렸죠. 저기, 그 집 말이야. 시어머니가 집 팔고 나갔다면서? 어머, 진짜? 무슨 일 있었대? 글쎄, 며느리가 시어머니 구박했다는 소문 있잖아. 민정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그녀는 뛰쳐나갔죠. 단지 입구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402호 그 집? 원래 시어머니 명의였대. 어머, 그럼 아들은 몰랐다는 거야? 그러게. 며느리가 막대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복수한 거래. 참 속이 다 시원하더라. 민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뛰어 돌아갔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402호 이정순 명의 집 말이죠? 소유권 이전됐다고 연락 왔는데요. 새 주인분 토요일에 입주하신대요. 현수는 허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새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였죠.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에요. 밝게 웃는 부부를 보며 현수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집 정말 좋아요. 전 주인 할머니가 관리를 잘 해놓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던데요. 그 말에 현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정은 방에서 짐을 싸며 울고 있었습니다. 효부라는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이웃들의 손가락질만 남았죠. 이제 어떡해? 우리 어디로 가?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30년간 수고했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그들의 빈손과 무너진 체면과 갈 곳 없는 미래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문자는 발송됐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이미 휴대폰 번호도 바꾼 상태였으니까요. 민정은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죠. 다 끝났어. 내 인생 다 끝났어.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체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가 무시했던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가져간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순의 조용한 복수였습니다. 말 한마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그저 자신의 권리를 찾아갔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꺼래. 참 속이 다 시원하더라. 민정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이웃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효부라는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죠. 여보, 이거 어떡해요? 우리 어디서 살아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어머니의 희생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학비, 결혼 자금, 모든 게 어머니가 희생한 돈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습니다. 정수는 어디에도 없었고 남은 건 그들의 빈손뿐이었습니다. 정수는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집값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남은 돈은 통장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정수는 자신만을 위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죠. 밥을 해도 설거지를 해도 그 누구의 잔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죠. 흙을 만지는 손길이 즐거웠습니다.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마을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정순이 이사 온 첫날 옆집 할머니가 김치를 들고 왔습니다. 새로 오셨다며요? 우리 동네 환영해요. 정수는 그제야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죠. 어느 저녁 정수는 마을 회관에서 이웃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끓고 막걸리 잔이 오갔죠. 정순 씨 서울서 왔다며? 왜 여기 왔어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 삶을 살고 싶어서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날 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면 되니까. 며칠 후 정순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죠. 문자도 왔습니다. 현수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정수는 문자를 읽고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과거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정수는 마을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밥을 해주고 말벗이 되어 주었죠. 정순 씨 덕분에 우리가 사네. 한 할머니가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은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정순은 텃밭에서 수확한 배추로 김장을 담갔습니다. 혼자 하기엔 양이 많았지만 이웃들과 나눌 생각이었죠.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정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엔 해방감과 평온함이 가득했죠. 72년을 살며 처음으로 정수는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이정순으로 말이죠. 멀리서 마을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녀는 자신만의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온전히 자기 것인 하루를요. 정순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참은 만큼 이제는 내가 웃을 차례다.